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간입니다. 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초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이변이다, 파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이 당을 장악해 가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가적 면모가 드러났다,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 맞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 현안 뜨겁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국민 맞수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먼저 우리 김한규 의원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가를 하셨는데 네, 결과 깠을 때 놀랐습니까? 놀랐습니다. 기자분들도 추미애 당선자라고 기사를 썼다가 다 고치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의원들도 정말 한동안 이게 제대로 발표한 게 맞나라고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말을 한동안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놀랐습니까? 예, 저도 놀랐죠. 예, 잘못 은근히 알았어요. 추미애 당선인 되기를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이제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예. 해석하기에 바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저 어제 뭐 표를 보니까 표차가 이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네. 한 9표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보도가 많은 걸 보면 그러면 5표만 끌어오면 이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박빙승부였고 이 당내 선거가 참 어려운 게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의원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의 의원들이 오랫동안 국회 생활을 해서 정치를 해서 개인적인 인연들이 또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제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 분위기 봐서는 초선들도 뭐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던 것 같고 또 나름 또 우원식 의원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원들이 소위 뭐 친명 후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원식 의원이 왜 친명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오히려 지난 대선 때 가장 먼저 중진 중에 우원식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또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친명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으로서 나름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친명이냐 친명이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어서 좀 본인들의 어떤 소신이나 아니면 평소에 그 두 후보 간의 관계 이런 걸 기준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제 예를 들어 조정식, 정성호 후보를 이제 뒤로 주저앉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배치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배치된다고 봐요. 어제 사실은 그 발표가 난 게 한 11시 한 50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저희가 비대위 첫 상견례 겸 오찬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다들 놀라서 뭘 봤느냐, 박찬대 의원의 표정을 본 거예요. 그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박찬대,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세 분 수락 연설을 듣는 박찬대 의원의 표정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에서 국회 관련한 빅3 당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원내대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세 개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추대한 뜻은
잘 의원들의 그 어떤 의사를 잘 관리해서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으로 가도록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임무를 이게 벌써 안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이 나오기에 충분한 박찬대 의원의 어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선거에서는 이제 지도부의 속마음이 뭐냐 이런 게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전달이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로 무조건 투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번 선거는 또 의원들끼리도 특히 소위 대표랑 가깝다라는 의원들도 또 우원식 의원을 지지하고 뭐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있었겠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대표의 속마음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뭐 둘 다 정견 발표나 이런 데서 개혁적이고 또는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직을 하겠다라는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땐 윤석 대변인께서는 당내 불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뭐 불화라기보다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지난 21대 아니 지금 21대죠. 21대 의장들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좋아요. 뭐 제가 뭐라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은데 그럴 유치도 아니고, 아니 당장 정청래 네. 의원만 봐도 반응이 당심에 따른 결정이 아닌 듯 얘기를 하고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당심의 국회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청래 의원이 누구냔 말이에요. 명심에 따르는 사람 중에 뭐 넘버 3 안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이재명 대표의 속뜻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추미애 당선자가 안 됐지 하는 거는 그건 부가적인 얘기다.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민주당 안의 민주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봐요. 우원식 의장 뭐라고 해야 되나? 지명자라고. 하여튼 의장 후보가 네. 국회 그 운영을 합리적이고 또 관례에 맞게 민주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뭐 그 이상의 해석을 더 할 여지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른바 그 낙점 정치, 이재명 대표의 낙점 정치에 대해 민주당 내 그 반대 기류가 있었다. 이런 점은 민주당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예.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본인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가 국민의힘에도 적용돼서 윤심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윤심하고 먼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본인 보고장 빼고는 모든 게 이제 정치 행위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개딸 강성 지지층한테 좀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해요. 본인은 아직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고 하던데 글쎄 이건 또 어떻게 파장이 번질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또 수박 얘기 나오고 일부 강성 지지층은 조국 신당으로 가겠다는 등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도대체 어떤 당의 구성을 갖고 있는 당이냐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니까요. 굉장히 저는 좀 무서워요. 야, 이렇게 뭐라고 하죠? 1극 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예, 여기에 반하면 막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문자도 막 이렇게 오고,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고 해서 문자를 받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 이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당원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한테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예, 우원식 의원, 추미애 의원님, 그 전에 중도 사퇴한 두 분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추미애 의원
당선자를 뭐 지지했던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또 열성적인 당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도 또 뭐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도 또 불만을 제기하는 당원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 저한테 어제 오는 문자도 보면 뭐 양쪽이 다 왔어요. 뭐 잘 선택했다. 뭐 조정식 또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그런 반감이 있었던 당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정식 의원이나 뭐 정성호 의원님이 후보가 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원식 의원을 지지해달라 뭐 이런 당원들도 많아서 이게 저도 뭐 당원들이 특정 후보에 쏠렸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해서 향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당원들의 마음을 좀 더 읽어달라라는 취지거든요. 사실 어제 문자 내용들도 뭐 이번은 뭐 우원식 의원도 뭐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 달라. 뭐 이런 되게 설득을 하는 문자도 있었고 물론 이제 의원들 전체에 대한 비판 문자도 꽤 많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우원식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이 조금 이제 뭐 실망을 하시고 계시지만 어제 당대표하고 바로 두 분이 만나고 회동을 해서 당대표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나서 주춤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또 네.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명심이 관철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번 우원식 그 의원의 승리가 결국 추미애 당선인의 정치 스타일, 캐릭터 이런 거가 좀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보세요? 그렇게도 보죠. 뭐 2009년 12월 30날 사건을 또 소환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추미애 당선인이 삼선일 때 환노위원장 할 때 네.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 네. 그때 그 영상 어마어마한 거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예. 김상희 의원이 막 앞에 예. 가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의사에 따른 그런 안건을 민주당 의원들 통과시키는 못 들어오게 과정에서. 막고. 예, 그래서 나중에 막 거기 이정희 당시 정의당 의원이 예. 막 경호권 발동 대상이 예. 됐었어요. 뭐 어딜 만져 막 이런 영상이 예. 있어요. 예. 그럼 문 닫아놓고 문 발로 차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 해서 당시 이강래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데 선봉에 서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종합해서 아마 반감이 좀 있었다.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국회의장 자리에 국회의장 되면은 탈당을 해서 중립적으로 국회의장 하라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을 뽑는 건데 당내 선거를 무슨 원내대표 선거하듯이 해서 이렇게까지 또 당내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을 만드느냐 그런 구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민주당이란 정당이 무슨 그렇지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민의힘도 뭐냐면 경선을 하잖아요. 아니,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랑 단일화라 그걸 또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을 받고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의원들 분명히 국회의장 이번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누구한테 투표했냐 분명히 색출할 거예요. 저는 그거 작용한다고 봐요. 2009년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기명인데 색출이 되겠습니까? 그 색출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안 그랬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의문의 일패가 그 정리 작업에 나섰던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또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합의문을 쓴 조정식 의원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네 분이 출마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약간 걱정했던 게 결선이 있다라는 건 결국 3, 4등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3, 4등이 되면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갔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 명만 대외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냥 두 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사퇴하게 된 게 좀 그런 기류 때문에 후반기 의장을 생각하실 때는 좀 보기 좋게 퇴진하는 이런 모습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찬대 의원이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해 준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제 뭐 두 분들은 글쎄요 뭐 표정이 나쁘지 않으시던데. 예. 박찬대 표정은 예. 많이 있어요 그 사진이.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관심이 이번 국회의장 선출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이제 이번에 이제 명심이 먹혔다 안 먹혔다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글쎄 어떻게 작용할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독 입후보에서 그냥 추대 형식으로 가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떤 상대 후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박용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될 거예요. 재작년 8월 28일 전당대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77.77% 아니에요? 예. 그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1대1로 마지막에 붙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왔다. 아하. 숫자는 무서운 겁니다. 비교를 할 거예요. 예. 뭐 71% 났다. 그러면 야 6%가 떨어졌다. 권력 누수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예. 숫자. 그런 그러면 거 아닙니까? 추대가 합리적인 수단일 수 있겠네요. 뭐 선거는 합리적인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뭐 출마할 분이 있으면 네. 뭐 경선을 할 거고 저는 어제 결과가 전당대회랑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후보군이 실제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도 뭐 주변에 의사를 타진하거나 본인이 나갈 것처럼 의사를 보이는 원내나 원외 인사가 저는 아직 이제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어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내지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의원들한테 의견을 알렸는데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타격이 크겠지만 어제 그렇지도 않았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후보로 나오는 선거하고 본인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을 때 선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 저는 뭐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아직 전당대회가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어제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아직 미래의 일이다. 본인이 이제 연임할지 여부는 뭐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희 의원들도 지금 전당대회 얘기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결과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뭐 득표가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추미애 당선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머리가 복잡해지겠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당 대표의 추미애 당선자가 다시 나온다고요? 뭐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네. 최근에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일컬어서 이제 황제를 모시는 당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잖아요.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 안 나오겠다고 했을 때 겁 없이 또 누가 나오겠느냐 이런 그런 일종의 분위기를 묘사한 건데 이런 부분이 넉 달 남았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대목 같아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누구한테 출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분이 설사 떨어지더라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민주당이 나아갈 바가 좀 다르면 나와서 얘기하고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의원들 중에는 뭐 그러지 않은 분이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 때문에 한 향후 1년 동안은 소위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거의 당선인들의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지난 2년처럼 강대강 대결로 필요한 법안 하나도 못 통과시키고 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를 그냥 놔두고 이제 갈등 상황을
갈등 상황이 유지되면 또 민주당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지난 2년에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그냥 가야 되는 게 이제 당원들의 뜻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이 출마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뭐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 기억하잖아요. 3등 후보도 있습니다. 네. 3등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때 1대1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중도 사퇴하신 분이 한 분 강훈식 계셔. 의원이 뭐 예. 끝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민주당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냐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삼선 출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소까지 끌고 와서 소도 출마를 원한다 그런 거 있어요. 옛날 거 보면은. 그래서 말로가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된다. 뭐 네. 그걸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들을게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총선 참패 뒤에 자맹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공공장소에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지나가던 사람이 촬영해서 공개한 건지 뭐 분분합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공공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연 토크 콘서트. 그래서 이 두 분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먼저 윤희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나올까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출마로 의사가 기운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그리고 좀 시기도 빠르고 명분도 없지 않냐는 얘기가 총선 패배 직후에는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전당대회가 그렇게 빨리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적어도 6월은 거의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7월 아니면 이제 좀 더 늦어진 8월로 가는데 그러면 시기도 뭐 그렇게 빨라서 뭐 총선 진 다음에 바로 나오냐 이 비난에서 좀 비껴갈 것 같고 명분도 지금 당 상황이 뭐 안정되거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당 내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원하는 분위기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 가능성이 저는 출마하신다고 봐요. 전당에 있을 경우에.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떨까요? 어쨌든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의 그립이 좀 약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측면에서 보면 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용산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졌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지는 않게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야 사실은 뭐 나오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안 하는 게 본인이 만약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당 당대표가 사실 역할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야 의석 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이 뭐 그런 정치를 하시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야인으로 몇 개월 버티시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쉰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이제까지 한 번도. 왜요? 좌천돼서 몇 년 일을 하는 거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런 직이 없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사복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어떻게 누구한테 그 사진 찍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가겠어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슬슬 여론의 분위기 또는 관심도를 올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잊혀진다고 해서 조급한 것 같은데 그 잊혀지지 않는다. 쉴 때는 쉬어라. 이게 뭐 견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견제죠. 충심에서 나온 걸까요? 견제죠. 충심이 있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본인도 뭐 독일인가요? 거기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만 해도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쭉 활동을 했었고 대선도 출마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서 당에 들어온 다음에 불과 반년도 안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다시 등장하지 않으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막후에서 뭘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막후에서 할 뭐가 있나요? 선거 같이 뛰었던 그때 인연을 맺었던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이 대선이 3년 남았다고 하는데 3년도 안 남았고요. 27년 3월이니까 뭐 2년 한 10개월 남은 가운데 대선 레이스는 그 한 1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상으로도 말씀하신 그 당대표를 맡을 경우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는 게 시기상으로도 맞다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등판설에 가장 불편해하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습니다. 되게 거친 표현을 써요.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의 미래가 있겠냐. 애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고요. 또 문재인의 사냥가 되어 우리를 지옥에 몰고 간 얘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이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뭐 역시 견제죠. 안철수 의원님이 하시는 거나 똑같이 견제인데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아니, 무엇보다도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73년생 50살 먹었는데 애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이제 본인이 홍준표 시장님이 나름 젊은 층 보수의 젊은 층 지지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이런 표현으로 지금 본인 그 SNS에 안 좋은 댓글을 되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례한 행보를 하는 거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 간의 거리를 두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한 게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당시 검찰 수사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도 그런 수사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당신들이 지금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당을 공격했고 우리 당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만들려는 저는 그런 행보라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와서 혹시라도 뭐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직을 굳건히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상당히 심하게 견제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홍 시장의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 시장이 자꾸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깎아내리니까 오히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응원자 아닌가요, 사실은? 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상남자 얘기했을 때도 네. 그것이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또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 반대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경선전을 아주 단순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얻었어요. 전통적인 저희 당을 지켜온 사람 그 가치를 쭉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탈당을 분명 한 번 했었지만 쭉 지켜왔던 사람 홍준표. 근데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다른 사람 전혀 다르다. 이 딱 두 개의 어떤 대립구도를 만든 데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름의 어떤 논리라든지 뭐 품격도 필요한 거고요. 인기도 더 필요한 거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도와주는 형국이라는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네. 이런 정도로 심한 표현들을 쓰면서 네. 견제하는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우리 당도 저희 당에서는 이례적이죠. 아니 그렇죠. 아니 저희도 공개적으로 뭐 같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상대방 후보를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런 강한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례적인데 이거는 다른 당 정치인에도 총선 말아먹은 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상당히 비판받을 일인데 당내에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중앙에 안 계시고 네. 또 이분만의 캐릭터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는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보면 SNS에 이런 어떤 현실 대화식으로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올리면 이제 경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쓰는데 얼마 전에도 윤 대통령 상남자 했을 때도 너 같으면 그러겠느냐. 그럼 그 너가 누구냐. 추측컨대 박찬대 원내대표로 생각하는데 그런 대화처를 그냥 옮기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제 비난이 좀 있었지만 뭐 대구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는 있다. 그걸 좋게 생각하는 분은 당연히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전당대 이제 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은 이제 당심 100%로 돼 있는데 뭐 민심 50% 해서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한 30% 정도를 국민 여론조사로 할 거냐.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되게 좀 중요한 변수 아니에요? 근데요. 네. 민심 100%로 당원 선거를 하더라도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유승민 의원에 관련해서 보면은 그 일반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로만 얘기하시잖아요.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는 것도 민심 나왔거든요. 100%로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유승민 의원 대선 때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때 5대 5였어요. 3등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될 때 민심 4%, 당심 4%, 민심 10% 얻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쭉 보면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물론 유력 주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유승민 의원 때문에 룰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룰이 어떻게 바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기대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뭐 저희가 봤을 때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몇 년째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본인의 정치력이나 정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와서 다시 글쎄요, 뭐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조건 당권 주자로 나와서 수치를 확인받아야 된다. 당심이든 민심이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차후의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잊혀진다. 그런 분석에 저도 일견 동의는 하는데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선자가 누가 되냐, 그래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예. 참 유승민 의원의 처지를 민주당에서 보면 어떤가요? 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 중에 특별히 평소에 의정활동에 유승민 의원이 평소 보여주는 행태하고 비슷한 분도 없고 이제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거냐 그것도 어려운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름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일반 국민들한테 나름 그런 부분에서는 득점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당원에서도 일반 국민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실제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오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제 영부인 자격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하게 시점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 있는 직후여서 시점을 놓고는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냥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신설에서 검찰 출신으로 딱 임명을 하고 바로 또 법무부에서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중앙지검장하고 세 분의 차장을 교체하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3일 만에 공개 행보를 했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대통령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번에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중앙지검 세 분의 차장들 상당히 저희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고 오랜 역사를 같이 했던 후배 검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땐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중앙지검장이 한다고 했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평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뭐든 고스톱 자체는 안 된다, 수사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인 것 같고 후배건 오래 같이 했던 동료건 하여튼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정치 공세를 따르는 거다라는 이런 식의 확고한 어떤 보면 기준을 검사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해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특히 이제 배우자 친교 행사에는 계속 임해왔다. 그러니까 사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랬다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개된 사진이 없었을 뿐이지. 네. 예, 외교적인 어떤 행사에서 배우자가 꼭 참석해야 될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분명히 상대방의 정상이 부인을 대동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 대통령 배우자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그 격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시점을 가지고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더 정치적인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제 이것과 수사를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 중앙지검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겠다, 뭐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명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 자리에 오시게 된 분들의 성향을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론은 예견을 미리 할 필요는 없겠다. 이분들이 와서 수사를 정말 좀 1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걸 이제 보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뒀을 경우에 특검 요구는 뭐 변론을 하더라도 국민이 그거 못 받아들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수사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미진했었던 여러 수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 관련 수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 쪽 지지자들은 오히려 또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 그 부분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대목은 이제 153일 만에 자맹 끝에 이제 공개 행보를 했다. 이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 게 보면 대통령실은 뭐 연초부터 정상 부인들하고 만나면서 대통령의 영부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사진을 처음에 공개를 안 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줬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런 걸 좀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는 영부인으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 일정도 공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을 서포트하고 공개도 하고 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당연히 해왔던 일들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진행했다라는데
이 정상적인 거라면 총선 때도 계속 공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 때 안 했다라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수사 지휘부 교체되고 바로 이렇게 공개된 일정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차장들은 아직 인사도 안 된 상태인데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면 저희도 뭐 저희도 평가하기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제대로 된 수사나 최소한 기소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거의 정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 차장들 중에는 특수부로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들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분도 있어요. 그건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수사인가?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님 말씀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 자체가 마치 새로 지금 이제 그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에게 일종의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사진 공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줬어야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야 맞는 논리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예단이에요. 이러하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된다. 기소도 안 할 것 같다.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 인사도 한다. 뭐 이런 또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보자는 말씀밖에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그때쯤 다시 한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기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언론이 친윤 검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어쨌든 뭐 어떤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너무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중앙지검장이 됐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가까운 건 맞고 검찰총장이 되시고 나서 같이 대검에서 근무를 했고 가까운 데서 대변인으로 모시고 했기 때문에 가까웠던 건 맞는 걸로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사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안 하겠다라고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합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차장들 임명해서 이분들이 수사에 돌입하느냐. 지금 중간 수사층까지도 다 지금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한 10일 정도 후에 인사 이동을 하겠다라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밝히고 법무부에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벌써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고 중앙지검장도 뭐라고 했냐면 사안을 일단 파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적시에 제때 하는 게 맞고 이 정도 중요한 수사라면 인사를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요 수사팀은 빨리 종료하고 거기에 임명 시기는 몇 개월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가 이거 뭐 1년 할 수사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의사가 발현된 거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기존에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뭐 수사를 좀 마무리 지었다면 어떤 결론이 나도 뭐 야당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죠. 수긍할 수 있는 구석이 있겠는데 이렇게 시기가 미묘한 가운데 이렇게 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참 의아해요. 이 얘기가 대선 그 전국에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전부터 수사를 했었고 예. 그 검찰총장 되면서부터 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이제 들어온 수사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0년이고요. 14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외워요. 이 사실관계를. 그 대선 후보 토론 때 하도 그거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제가 뭐 수사 실무도 모르고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렇게 뭐 질질 끌 수사도 아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수사인데 왜 결론을 안 내렸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깊숙이 관계됐다고 생각되는 소위 말하는 쩐주 2명이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수사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년 동안 진척이 안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하고 그럼 이것을 수사팀을 바꿔서 또 질질 끌 거냐? 그럼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 양모 씨를 출국 정지를 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아마 출국 정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이분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간의 금전 거래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미묘한 게 지금 이런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전주지검장에서 이제 중앙지검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정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내지 도덕성을 공격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참 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권 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계속 끌고 있다가 지금쯤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분위기를 바꿀 그런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민정수석의 임명이 결국 저는 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검찰 인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이고요. 그 사건 수사도 정말 조속히 했으면 좋겠는데 당사자들은 뭐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친한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돈이 오갔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수사 발표를 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이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방식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빨리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빨리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밝히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계속 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미진했었던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뭐 타지마를 갔네, 뭐 전용기를 몇 번 탔네부터 시작해서 옷이 몇 벌이네 이런 것부터 뭐 그럼 역으로 김건희 여사는 안 하고 여기만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휴하에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있으니 이걸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단을 하지 말자. 아니 지금 되게 중요한 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의 어떤 그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인사에 좀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원석, 송경호 이 두 분 민주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날선 발언들을 하는 분이고 전혀 뭐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우호적이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건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하겠다. 사실 수사를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 자체가 정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건 민정수석이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니 또 지금 또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지난 정부 탓하는 이런 정치적인 여의도 문법하고 똑같이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정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다른 반대 입장이 돼도 똑같이 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하는 수사 상황이 벌어진 것 그것이 비극인 거죠.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또 김건희 여사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은 건데 공교롭게도 다 있잖아요.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비극이지 이거를 정무적으로 판단 여긴 안 하고 여긴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혀 마무리될 같은 시간이 선상에 있는 돼서 사건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네. 미처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희석 선임 대변인. 그 추가적인 조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제가 반복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총선 전과 후에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달라지고 있다. 예. 네.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소통도 하고 보시면 아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계속 나올 테니까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하고 식사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뉴스는 많이 나와서. 예. 네, 일단 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